만약 남편이 옆집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위자료? 하지만 제가 마주한 건 그런 평범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저 조용한 가정이었는데 평생 동반자였던 남편과 친동생처럼 믿었던 옆집 서영이 그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들의 불륜은 제 삶을 흔드는 첫 번째 폭풍이었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건 더 끔찍한 함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순식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이유.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한 치밀한 계획의 실체입니다.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던 그날의 진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균열의 조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연 42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편 민수와 6살 아들 주원을 둔 그저 그런 가정집 아내였죠. 주부의 일상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깨워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편의 출근 가방을 챙기고 저는 또다시 반복되는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집안 같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이상한 균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저는 밥솥을 열었습니다. 딩- 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피어오르고 윤기 흐르는 쌀밥 냄새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주원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굴리며 웃고 있었고 민수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흔히들 말하는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밥 냄새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미 불길한 기운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직감이란 우리 뇌가 수많은 작은 신호들을 종합해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알아요. 민수는 요즘 들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양말을 신으면서도 구두끈을 묶으면서도 현관 앞에 서서까지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민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니야. 남편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누구든 의심하게 마련이죠. 추궁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은 오히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제게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서둘러 마친 뒤 저는 주원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서영이 나왔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서영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인사했죠. 언니 오늘도 주원이 어린이집 가요? 주원아, 안녕? 주원이는 활짝 웃으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친누나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서영은 저에게 동생 같고 주원에게는 누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런 서영을 진심으로 믿고 아꼈습니다. 혼자 사는 젊은 여자라 가끔 반찬도 해다 주고 서영도 주원이가 아플 때면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곤 했죠. 그런 서영을 의심한다는 건 당시에 저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영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건 제가 민수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 복잡한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설마, 같은 디자인일 수도 있잖아. 세상에 똑같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그 순간 느낀 불안은 제 안 깊은 곳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의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플로럴 계열의 향기. 그 향은 다름 아닌 서영이 자주 쓰던 향수였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회사 여직원들이랑 부딪히다 묻었을 수도 있지. 민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속이며 버티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평화가 더 소중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더 크게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수의 차를 정리하다가 조수석 발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귀걸이가 들어 있었는데 그건 서영이 하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작은 귀걸이는 저에게 너무도 명확한 의미를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아직은 확인할 때가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속삭이며 불길한 의심을 억눌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진실이 무서웠어요. 확인하는 순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구겨져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차마 대놓고 묻지 못하고 평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일 많았어요? 응, 야근 좀 했어.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 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치 낯선 사람 곁에 있는 듯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남편,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 서영. 그 둘이 제 삶을 흔드는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그 예감은 차갑고 잔혹한 현실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첫 번째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목격하게 될 장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불안한 예감에 시달렸습니다. 목걸이, 향수, 귀걸이 모든 단서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아니, 감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제가 쌓아온 가정도 아들의 웃음도 제 삶 전부가 무너질 테니까요. 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무지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를 드러내기 마련이죠. 그날 아침 주원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던 길이었습니다. 주원은 작은 손에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서영 이모한테 줄래? 주원아, 지금은 어린이집 가는 길이잖아. 나중에. 아니야, 지금 줄래? 아이의 고집은 여느 때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급한 일도 아니니 그냥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원이 재빠르게 옆집 현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낯익은 작은 손가락이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만약 주원이가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속아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히 주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원아,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의 호기심 어린 발걸음이 현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문을 밀어젖힌 순간 제 발걸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아침 10시 맑은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벌어진 광경은 서영은 머리칼이 헝클어져 있었고 얇은 실크 잠옷 차림으로 민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민수의 와이셔츠는 두어 개 단추가 풀린 채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모두의 시선이 뒤엉켰습니다. 주원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해맑게 외쳤습니다. 이모, 이거 받아. 아빠도 있었네. 작은 손에 들려있던 장난감 자동차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며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안을 가르는 힘은 누구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변명했습니다. 지연아, 오해하지 마. 그냥 얘기하다가. 얘기? 이런 꼴로 얘기를 한다고? 서영은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니, 그게 저는 그냥... 저는 피식 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냥? 네가 입은 옷이 그냥이야? 민수 와이셔츠 단추가 풀린 것도 그냥?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웠어요. 민수는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얘기 좀 들어줘. 이건 실수야.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실수? 이런 게 실수라면 도대체 고의는 뭔데?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졌고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서영이 입술을 떨며 내뱉었습니다. 저도 죄책감이 많아요. 하지만 민수 오빠가 먼저. 그 말에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먼저라고? 민수는 당황한 듯 서영의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서영아,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한 불륜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과 옆집 동생의 배신은 단순한 사랑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훨씬 더 끔찍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주원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주원아, 엄마랑 집에 가자. 어린이집은 나중에 가도 돼.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제 분노보다 앞섰습니다. 더 이상 주원이 앞에서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본 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수와 서영의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바닥 끝까지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원이 앞이라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앞에서 아빠와 이모 같은 사람의 추악한 모습을 더 이상 드러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주원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기대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민수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으로 애써 태어난 척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아까 그건 진짜 오해야. 그냥 서영이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좀 도와주던 거야.
저는 냉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실크 잠옷 입고 네 품에 안겨 있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믿어줘. 너 괜히 상상 부풀리는 거야. 난 네 남편이잖아. 가정을 지킬 사람이라고. 그 말은 제 귓가에 서늘하게 맴돌았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말하지만 이미 그 가정은 그의 손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네 눈빛이 다 말해주고 있어. 민수,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그 순간부터 저는 민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또 다른 단서를 마주했습니다.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바지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종이 한 장을 발견한 겁니다. 구겨진 영수증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펼쳐보니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계좌번호, 금액, 도장까지.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건 뭐지? 왜 내 이름이 여기에? 불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건 다른 차원의 배신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무언가에 도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욕실에서 나와 서류를 본 제 손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건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맡아둔 거야. 너는 몰라도 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 그런데 왜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 왜 내 도장이 찍혀 있는데? 민수의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야. 아무 일도 아니야. 괜히 오해하지 마. 하지만 제 직감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다. 그는 제 이름을, 제 존재를 무언가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제가 원치 않는 죄와 낙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낯선 사람 곁에 있는 듯한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민수, 네가 뭘 숨기든 언젠간 드러날 거야.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두 번째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불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회사 일이라고 둘러댔지만 제 손끝에 남아있던 종이의 감촉은 제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그 서류, 낯선 계좌번호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들은 제게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지검에서 나왔습니다. 지연 씨 맞으시죠?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찰, 왜? 나 같은 사람이 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들은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과 함께 보이스피싱 연루 의혹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현관 앞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그들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통장, 계좌, 인출 내역이 모두 지연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제야 며칠 전 민수의 바지 주머니에서 흘러나왔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 계좌, 그 낯선 도장, 모두 저를 향한 덫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무슨 일이야? 검사들이 왔어. 내 이름으로 계좌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나 전화기 너머 민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지연아, 흥분하지 마. 그냥 조사만 받으면 돼.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니라고? 내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계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뚝.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누군가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분류는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조사실에서 저는 낯선 서류와 대질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문서에 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연 씨, 본인 서명 맞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가 제출된 건 사실입니다. 지연 씨, 진술을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저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제 남편 민수가. 그러나 제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그 방 안에서 저는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누가 봐도 제가 범인처럼 보였겠죠. 집으로 돌아온 뒤 민수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괜히 호들갑 떨지 마. 조사만 받으면 끝날 일이야. 저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름을 내가 썼지? 내가 날 범죄자로 만들었잖아. 민수의 입가에 스치는 묘한 웃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의도적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두 번째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쏟아지는 건 차가운 질책이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망신이니? 민수한테 다 들었다. 검찰에서 조사까지 받았다며?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더럽히니?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라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믿겠니? 주원이라도 제발 더럽히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제 등을 치고 어머니께 먼저 떠벌린 겁니다. 가족마저 제 편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앞에서 장을 보던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이웃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들의 시선은 차갑게 꽂혔습니다. 뉴스에 나온 사건, 저 집 며느리래. 겉으론 멀쩡한데 속은 알 수 없다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등 뒤로 꽂히는 그 시선은 바늘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동네의 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주원을 어린이집에 데려갔을 때였습니다. 교실 앞에서 학부모들이 모여 이야기하던 중 제가 다가서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명백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엄마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지낼 때 조심해야지. 집안일이 그렇다던데. 저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주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조차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귀띔해 준 겁니다. 사실 그 소문 민수 씨랑 서영 씨 입에서 먼저 나왔어. 지연이가 조사받고 있다. 계좌도 다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다들 사실인 줄 아는 거지. 순간 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와 서영, 그들이 흘린 말이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 이웃과 학부모들의 입을 거쳐 저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불륜으로 제 마음을 찢어놓고 제 이름을 도용해 범죄에 연루시키고 이제는 소문까지 퍼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저는 낯선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눈빛은 초라하게 가라앉았고 어깨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민수, 서영 너희가 흘린 소문이라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민수는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밀치듯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비틀거리며 소파로 걸어가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위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울렸고 술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밥상을 나누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민수를 들어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려는 순간 그의 어깨에 걸쳐 있던 외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놔뒀을 텐데 오늘은 그 외투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 안쪽 주머니에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조금만 조심히 해. 민수는 혀를 차며 잠결에 중얼거렸지만 손길을 피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검정색의 작은 USB 하나.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무수한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이 안에 그들이 숨긴 게 있나? USB를 손에 쥔 채로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불륜에 이어 내 삶을 범죄자로 만들기까지 한 그들을 이젠 내가 추적해야 했습니다. 나는 USB를 내 옷주머니에 슬쩍 넣고 민수를 소파에 눕힌 뒤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는 두려움 때문에 손도 못 대던 서랍들, 봉인해 두었던 상자들, 평소 민수가 외투를 던져두던 자리까지 전부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명함과 영수증, 메모들이 뒤엉켜 나왔습니다. 영수증 속에 적힌 계좌번호 몇 개가 눈에 띄었고 메모용지에는 사람 이름과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내 이름이 적힌 항목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 옷장, 차량 글로브 박스까지 뒤지던 중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몇 통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민수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고 편지에는 서영이라는 이름과 다정한 호칭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화면을 깨우자 최근에 열어둔 창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확실한 단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USB, 방금 그의 외투에서 꺼낸 그 검은 막대를 이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폴더 이름들이 화면에 뜨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숨김, 녹음 대화, 계좌 이체, 계약서 스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민수와 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소리, 속삭임, 그리고 민수의 낮은 목소리 그럼 처리할게. 그 번호로 넣어 같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계획적이고 계산된 공모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계좌는 지연 이름으로 다 처리했어. 이 정도면 얘 무조건 조사받아도 감옥은 못 피해. 민수야, 진짜 괜찮겠어? 걱정 마. 내가 곁에 있잖아. 서영아, 난 너밖에 없어. 알지? 사진 폴더에는 둘이 함께 찍힌 다정한 사진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계좌이체가 된 내역서 스캔 파일도 있었고 내가 본 적 없던 계약서 스캔본에는 분명 내 이름과 내 도장이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의 생성일자와 메타데이터까지 꼼꼼히 확인하자 누군가 날짜를 조작하려 시도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파일들을 다른 드라이브에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잃을 수는 없었고 혹시나 노트북이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 여러 곳에 백업을 해두었습니다. 증거의 원본은 안전한 곳에 숨기고 복사본으로 검증 및 공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만으로도 배신이었지만 내 삶을 범죄자로 만들기까지 한 그들에게 이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증거를 정리하고 타이밍을 재고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소파에서 뒤척이며 잠에서 깰 듯한 기미가 보였습니다. 나는 USB를 숨기고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나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돌려줄 시간,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USB를 손에 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울분으로만 움직이면 다시 함정에 빠질 뿐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이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증거의 정당성 확보였습니다. 노트북에서 플레이한 녹음과 스캔 파일은 분명했지만 법정에 들고 가려면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법을 잘 아는 친구에게서 추천받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제가 전해준 USB와 파일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만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과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스캔본은 정황 증거로서 큰 의미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절차입니다. 우리가 먼저 포렌식을 해서 원본 성위조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박 변호사님과 상의해 우리는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저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직접 대면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USB 속 녹음과 문서 일부를 보여주며 확실한 해명을 요구하겠습니다. 둘째, 만약 민수가 반성하지 않거나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즉시 포렌식 결과와 확보한 증거를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USB를 안전한 포렌식 기관으로 의뢰하자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도 맺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제 손이 아닌 법의 틀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경찰 조사와 법정 공방만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와 서영이 마을과 어린이집, 부녀회에 흘린 소문은 이미 제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법적 절차와 병행해 사회적 증거를 하나씩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조용히 어린이집 원장님과 신뢰할 수 있는 이웃 두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민수와 서영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아이들 사이에 평판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들려주었습니다. 원장님은 깜짝 놀라면서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했구나. 지연 씨 같은 분이 그런 일에 연루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학부모들에게 진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증거 일부를 안전한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자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에게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정식 보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 전까지는 내부 확인용으로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언론은 무서운 도구지만 잘 사용하면 진실을 확산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를 끌어내 집 거실 테이블 위에 USB와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민수, 오늘 네가 대답해야 해. 그는 술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저보다 더 긴장한 듯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방 안은 녹음 속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시커멓게 질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그게 오해야. 상황이 다 달라.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오해? 오해라면 왜 내 이름으로 계약서와 계좌가 만들어져 있어? 왜 내 도장이 찍혀 있어? 그는 결국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그는 완전한 자백 대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런 걸 밖으로 꺼내지 말자. 조용히 하면 내가 정리할게. 돈도 줄게. 그의 말은 더 치욕적이었습니다. 내가 돈으로 입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 순간 저는 분노를 넘어 냉정해졌습니다. 줘봐. 내가 정리한다면 증거를 공소 꺼내.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협상은 없을 거야. 다만 내가 진실을 밝히고 서영과 함께 정식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공식적으로 진술하면 우리가 고려할 여지는 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제안인 척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부 파일은 메타데이터 조작 흔적이 있었지만 원본 파일들 녹음, 사진, 이체 내역은 민수의 기기에서 생성된 것이었고 전송 경로도 민수의 메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변조 시도가 있었지만 포렌식 보고서는 명확하게 조작 전후의 흔적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자료를 정리했고 우리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래 준비한 다음 장면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족 모임을 가장한 자리 시어머니와 몇몇 친척, 민수와 서영이 함께 있는 저녁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겉으로는 가정의 화합을 위한다는 체면을 잡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준비해둔 스크린과 노트북 그리고 복사본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을 놓고 평범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저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노트북을 켜자 방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스크린에는 포렌식 요약 보고서의 핵심 문구가 떠올랐고 그 옆에는 민수와 서영의 녹음 파일 일부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는 지연 이름으로 다 처리했어. 이 정도면 얘 무조건 조사받아도 감옥은 못 피해. 민수야, 진짜 괜찮겠어? 걱정 마. 네가 곁에 있잖아. 서영아, 난 너밖에 없어. 알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서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차분히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스캔본,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의 일부 하나하나가 그들의 거짓말을 찢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범죄자라고 소문낸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제 이름을 도용해서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복수는 폭발이 아니라 설계라는 것을. 법적 절차와 사회적 공개, 두 축을 동시에 움직일 때 진정한 응징이 시작된다는 것을.
식탁 위에 그 귀중한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개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식탁 위 스크린에서 흘러나온 음성은 이전보다 훨씬 명확했습니다. 방하는 순간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감옥? 감옥이라고 했어? 아니, 지금 민수가 아내 이름으로 다 꾸몄다는 거야? 친척들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고 손에 쥔 젓가락마저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들으셨죠? 농담으로 둘러댈 수 없는 진짜 증거입니다. 저 사람들은 불륜으로 제 삶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 감옥에 넣을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서영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동정이 아닌 노골적인 경멸이었습니다. 저러고 남편이니 아내니 할 수 있나? 순식간에 거실은 재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감췄고 서영은 바닥만 노려봤습니다. 그들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정말이니? 네가 정말 지연이 이름으로.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의 입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파일들을 열어보였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민수와 서영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여행지에서, 심지어 우리 집 침실에서까지. 그들은 제가 주원을 데리고 친정에 갔을 때조차 우리 집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의 날짜를 보세요. 제가 어머니 수술로 병원에 있을 때, 주원이 아파서 밤새 간병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이 두 사람은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본 친척들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바람 핀 것도 모자라 자기 아내를 감옥에 보내려고? 내가 사람이니? 짐승이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가장 충격받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의심하고 질책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거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동안 널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이 나쁜 놈 때문에. 그날 이후 소문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어린이집 학부모들 사이에 오르내리는 이름은 민수와 서영뿐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그들에게 향한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은밀한 수군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손가락질과 조롱이었습니다. 민수가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소리쳐 말했습니다. 야, 저게 그 나쁜 놈이야. 자기 아내 감옥 보내려던. 서영은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와봤자 온 동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했거든요. 포렌식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고발장은 곧바로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민수와 서영을 사기, 문서 위조, 신분 도용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제 이름으로 만든 보이스피싱 계좌를 통해 실제 피해자들이 수십 명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수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드러났거든요. 민수는 제 이름으로 만든 계좌를 이용해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해고되었고 회사에서는 업무상 횡령 건으로 추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서영의 과거도 드러났습니다. 서영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남자들을 이용해 사기를 친 전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영 씨는 전문적인 사기꾼입니다. 주로 기혼 남성들을 유혹해서 아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게 하고 그걸로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을 써왔어요.
지연 씨는 5번째 피해자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서영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온 것부터가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영 씨가 목표를 정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민수 씨의 직장, 가족 상황, 성격까지 미리 조사하고 온 거죠. 순진한 아내가 있는 남자를 일부러 노린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동생처럼 생각하고 아꼈던 서영이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다니. 재판 당일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민수와 서영은 피고석에 수갑을 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습니다. 민수는 제 남편이었고 서영은 친동생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이용해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제 인생 자체를 파괴하려 했어요. 민수는 마지막 변론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서영이한테 속은 거야. 처음에는 그냥 돈 때문이었는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녹음된 대화를 다 들었잖아요. 당신도 처음부터 공범이었어요. 서영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민수 오빠가 저를 협박해서.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서영이 먼저 민수에게 접근했고 계획을 제안한 것도 서영이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민수는 사기, 문서위조, 횡령 등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서영은 상습사기, 신분도용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그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드디어 진짜 끝이 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수의 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 민수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 가족으로서 너한테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도 울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정말 미안해. 이 할망구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아기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민수가 감옥에 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수의 형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아, 민수가 감옥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다른 죄수들한테 아내를 배신한 나쁜 놈이라고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있대. 저는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그래도 한 번만 면회를 와줄 수 없을까? 민수가 계속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날 생각 없어요. 서영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서영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식이 있는 여성 죄수들이 서영을 가장 미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가정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고 매일 욕을 먹고 때로는 폭력까지 당한다고 했습니다. 서영의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와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연 씨, 제발 서영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애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용서는 할 수 없어요. 민수와 서영의 사건은 인터넷에 영구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온갖 악플과 비난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 서영 사기 사건 안에 배신한 최악의 남편 연쇄 사기꾼 서영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천 개의 글이 나왔죠.
민수의 대학 동창회에서도 그를 영구 제명했고 서영이 다녔던 학교에서도 그녀의 모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들은 출소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주원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때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말이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했어. 해맑게 뛰어와 안기는 주원이를 보면서 저는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예전 동네에서는 계속 살기 어려웠거든요.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이 더 많은 곳이었으니까요. 새로운 동네 이웃들은 따뜻합니다. 저의 과거를 알고 있지만 용기 있게 싸운 여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지연 씨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사시니 든든해요. 옆집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낍니다. 민수와 서영은 2년 뒤 출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제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